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의 남기자입니다. 좀 오래간만에 1차 자료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일 관계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최근에는 한일 관계에 현안이 너무 많아서 그걸 쫓아다니면서 좀 정책 제안 같은 것 쪽을 하다 보니까 이 1차 자료를 읽는데 좀 오래간만에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이 맥락을 좀 못 잡아가지고 처음에는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읽어보니까 이 필요한 부분이었고, 현재 일본 한일 관계를 연구한 데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숨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제에 대해서 발제를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당시에 이미 한일 관계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일 냉전이라고 하는 거를 키워드로 한번 제시를 해서 그 기원을 찾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일 냉전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이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게 역사 문제로 시작되어서 바로 경제 문제하고 안보 문제로 굉장히 휘발성 있게 급격하게 이 대립 전선이 확대가 되고, 그게 최근 들어가지고는 코로나19에 대한 성패 여부를 둘러싸고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감, 체제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이 어떤 그 미래 구상에 대한 이념 이런 것까지도 복합이 돼서 대단히 그 전선이 넓고 깊고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냉전적인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실천적인 그 물음 속에 결국에는 그 기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서 보다 보니까 역시 사조 비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로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아마 새로운 발견이 있었다기보다는 이 구조와 기원을 확인하고 해석하는 그러한데, 새로운 어떤 맥락을 좀 제시해 드릴 수 있으면 오늘 성공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마도 다들 안 읽어보셨겠지만 토론전을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얼마나 난잡했을까 이해하기 참 힘드셨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가능한 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가 한일 냉전의 기원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조 비항에 대한 공방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 사조 비항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사조 비항이 결국 무슨 의미를 갖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곰곰이 이걸 들여다보니까 한국과 일본이 이 사조 비항에 대한 해석에서부터 굉장히 달라지는데,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별도의 다른 이것과는 전혀 성격의 다른 별도의 조약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 평화조약이라고 하진 못하더라도 한국과 일본의 조약을 맺고 싶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에 비해서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불가분의 것으로서 그 하위 조약으로서 한일 관계를 규정하고 싶었다는 게 이 사조 비항을 둘러싼 공방의 의미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의견차, 이러한 대립이라고 하는 게 언제부터 시작됐는가라고 하는 건데, 이미 눈치를 채셨을 거라고 생각되면 이거는 냉전과는 별로 그렇게 크게 상관성이 없는 것 같다는 겁니다. 냉전 이전에 이미 일본의 공작이 있었고, 그러한 선에서 한국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도가 짜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그것은 이제 국제법의 어떤 그 경륜도 갖고 있는 그러한 교섭자들이 전면적으로 포진되어 있던 그러한 교섭이었기 때문에, 가히 대포로 포진하고 있는 상대한테 소총으로 덤벼드는 그러한 싸움이었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포인트에서 그렇게 지지 않았다는 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의미는 결국 한국과 일본의 지금의 이러한 대립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국제법 위반의 상태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조 비항과 관련한 공방의 그 원점,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것 정도이다라고 하는 게 뭐 오늘의 제 말씀의 결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기 서러운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시고 본론으로 곧바로 들어가서 2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평화조약 제4조를 갖다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조 A항은 재산 및 청구권의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은 일본에서 분리된 지역들과 직접 협상을 통해서 이를 처리하라.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협상을 해서 문제를 확인하고 처리해라라고 하는 게 A항의 내용이고, B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에서 미 합중국 정부가 이미 지령을 통해 처분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인정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정 법령 33호 얘기죠. 조선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모순된 문제라는 것이었죠. 그 A항과 B항 사이에 모순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순이 한일회담 전 과정을 통해서 대립했던 원인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본은 B에서 규정된 효력, 그러니까 미군정 법령 33조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을 A를 통해서, 즉 한국과 일본의 교섭을 통해서 직접 협상을 통해서 이 효력을 확인하려고 했고, 한국은 이미 B에서 그것이 확인되었다. 이 효력을 확인한 데서부터 출발을 하자.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그러니까 협상할 것은 그 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거기서 파생되는 것들을 협상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한국의 입장이었습니다. 한국은 B항의 존재를 일본의 배상을 요구하는 출발점으로 삼았던 것에 비해서 일본은 B항의 그 내용으로서 그것이 배상이라고 규정돼서는 안 된다. 배상의 불합리성을 확인하는 조항으로 A항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교섭을 활용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순이 65년 체제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18년의 10월 30일이죠. 대법원 판결과 고노해상 담화의 차이로 노정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4조 B항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무엇이 벽으로, 한국에 특히 벽으로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조신이 아니고 조선입니다. 죄송합니다. 조선이 할양지로 구분되는 데에서부터 이 평화조약의 내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조선에는 배상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은 그러한 할양지로 처음에 구분이 되었었다. 그리고 평화조약 안에서 이 조선이 할양지로 구분되는 과정이 결국 배상의 문제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냉전 이전부터 이미 일본의 공작이 아주 정밀하게 게시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6년 말 47년 초 종전연락중앙사무국의 총무부장인 아사카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지런히 대일 이사의 대표들을 만나고 돌아다닙니다. 그중에서 물론 미국 측 대표도 열심히 만나지만은 영연방 측 대표와 만나서 여러 가지로 일본의 입장을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맥마한 볼 같은 사람이 그 대상인데요. 그러니까 아사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서 이제 암시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른바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의 오리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앵글로색슨의 질서를 지켜가는 미국과 영국을 주 타겟으로 삼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영국 대표에 대한 공작이 열을 올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지금 보니까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것은 아시아 지역에서 식민지 처리 문제에 미국보다 오히려 관심이 많았던 영국을 상대로 한 외교로서 이것은 다시 주목되어야 할 부분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세워놓고 일본은 줄곧 이 연합국을 상대로 해서 할양지에서의 경제적 일본의 공헌, 기업 이런 것들을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요. 50년에 이제 한국전쟁이 터지고 강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해인 49년도 12월 달에 이미 만들어진 그러한 서류들에서도, 문건들 등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선, 대만, 사할린, 관동주 이런 것들이 국제법상 정당한 방법으로 일본이 획득한 할양지다 이렇게 규정이 되었고, 이것이 거의 평화조약 내내 이 논리로 문법으로 하게 됩니다만, 여기서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지위, 국제법적 지위가 굉장히 좀 독특하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할양지로 규정이 되어 있다.
그 전쟁의 결과 일본이 정당한 방법으로 획득한 할양지다. 그러니까 그 뭐 청일전쟁과 런전쟁이라고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할양지로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 하죠. 그래서 일본의 전쟁이 켜서 이걸 할양지로 다시 돌려줬는데 그럼 누구한테 돌려준 건가라고 하는 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대단히 국제법적으로 애매한 시위에 있었던 것이 뭐 그 후에 여러 가지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결국 조선이라는 할양지에서 일본 측의 식민지 지배 역사적 법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전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관대한 배상 원칙을 이끌어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대한 배상 원칙에서 마치 배상의 원칙 속에서 논리를 세우고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배상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배상을 부정하는 그러한 논리였고 그러한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50년, 51년도에 나온 이 배상 문제 관련 일본 측의 준비들을 보게 되면은 할양지 문제를 줄곧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컨대 국제법 속에서 이 할양지에서의 재산 처리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이탈리아 평화적 얘기를 꺼내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국정 문제와 관련도 되기 때문에 이 할양지에서의 할양지에 원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국정 문제, 그리고 그 국정 문제와 동시에 처리되는 재산 문제, 뭐 이런 것까지도 연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미 또는 대연합국 이 교섭 중에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4조 A의 실시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한국이 결국 배상 청구권을 요구를 할 거다. 그런데 한국과 함께 이 논리를 하는 것은 원래부터 없는 거를 논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있지도 않은 거를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모순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연합국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베르사유 조약을 꺼내오는데 일본 스스로는 대일 강화 회의가 베르사유 조약과 다르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죠. 베르사유 조약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요시다 시게루의 이 발언과 자료들에서 확인됐는데 이런 얘기 나오는 게 47년도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르사유 조약과의 그 구분을 통해 가지고 일본의 입장을 대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게 지금 와서 보면 냉전적인 논리, 냉전에 올라타 있는 것 같은 그런 논리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이 시기에 냉전이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올라탔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직은 본격적으로 냉전이 시작하기 전이었지만 일본으로서는 이미 영국이나 미국을 선택한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일본이 식민지 문제 또는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연합국과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냉전 문제가 거기서 뭐 파생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미국 쪽의 줄서기라고 하는 것은 냉전과 무관한 선택이었다. 오히려 일본의 선택과 공작이 냉전의 한 요인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제 한국 정부의 입장인데, 한국 정부는 이 베르사유 강화 조약에 의거해서 이 배상이 가능하다, 이런 논리를 줄곧 만들어서 논리적으로 완성시켜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49년도 11월 달인가 일본이 만들었던 이 문건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대일 평화 조약에서 대한민국의 참가라고 하는 문건이 미국 쪽에서 만들어지고, 결국 여기서는 아까도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평화조약에 참가해서 배상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 이미 이 시기에 반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반대하는 논리가 이 식민지, 합법적인 식민 통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한국의 참가가 거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전 국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이 미국과 일본이 공감하고 있는 것은 합법적인 식민 통치였기 때문에 배상이 필요 없다, 배상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논리로 일본과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전 국가도 아니고 합법적인 식민 통치이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그 전제라고 한다면은 사조 비항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배상의 규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한국과 교섭해서, 즉 사조 A항에 따라서 한국과 교섭해서 해야 할 일은 B의 성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규정하는 것이다. B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할 일이다는 겁니다. 그런 논리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시간이 좀 쫓기니까 막 좀 어수선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논리가 나오니까 이에 대한 대응 논리로서 50년대부터 한국 쪽에서 열심히 이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공부하면서 그것을 논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구조약 무효론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약 무효론이 나오는 것은 이러한 논리적인 전개 속에서 50년대 들어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50년 10월 달에 나왔던 이 대일 강화 조사위원회가 작성한 문건인데요. 여기서는 병합조약을 무효라고 주장을 하는 것을 전제로 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좀 복잡한데 뒤에 여기에 조금 더 자세하니까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이 위원회는 먼저 이 조약이 무효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논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효론과 절충론, 그 다음에 유효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효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전면 무효를 갖다가 주장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다만 조약 자체의 무효와 그 후에 군사점령 및 무권대리의 권리를 계속 행사했던 문제, 이 두 가지를 분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상 그 최초의 조선에 가했던 강제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 이후에 2차적인 3차적인 효과 전부를 무효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논리를 핍니다. 그러니까 대인 고권, 그러니까 주권을 제외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루어졌던 많은 그런 법률상 이런 것들은 효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초의 행위가 불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에서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 1910년 조약과 그 이전의 여러 가지 협약들 이런 것들이 무효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 한국 정부의 배상 요구는 대일평화조약 4조 B항의 형태로 수용되긴 했지만 4조 A항에 따라서 그 성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한국이 맞닥뜨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우리가 도달할 수 있었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보고서를 썼던 유진호입니다만, 유진호가 그로부터 한 1년 정도 뒤에 만들어낸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사조 비항에 의해서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일본 및 일본인의 자산 및 채권을 포함하는 청구권의 문제는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즉 결국 배상이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거는 청구권이고 이것으로서 청구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니까 사조 비항을 확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사조 비항마저 거부하고 있는 일본을 상대로 해서 사조 비항을 확정해내는 게 중요했고, 그래서 그것이 배상적인 성격을 갖는다라고 하는 걸 더 이상 주장하지 못했고 청구권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걸로 얘기를 했고 청구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한국에 굉장히 불리했던 입장, 이런 식으로 한국이 몰려가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준고로 존재했던 이탈리아 평화조약에서 규정되었던 식민지 관련 규정들이었습니다. 결국 짧게 말씀드리면 뒤에도 또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평화조약에서는 식민지 배상이라고 하는 것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식민지를 두 개로 구분을 해서 전쟁의 결과, 전쟁의 과정에서 이탈리아가 침공에 들어갔던 지역에 대한 배상은 실시하지만 무솔리니가 집권하기 전, 그러니까 파시스트 이탈리아가 식민지를 만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식민지였던 지역, 그러니까 소말리아, 이탈리아랑 소말리랜드, 그 다음에 리비아와 같은 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한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형이 되어 있었고 그 위에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결국 이 일본의 이 30년대 후반서부터 있었던 그 중일 전쟁 이후의 전쟁의 결과 일본이 불법적으로
이 탈취했던 그런 영토라고 하는데 조선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배상 지역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런 그 한계 속에서 한국은 외교 교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넘어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조 비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배상이라고 하는 걸 요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합병조약이 무효라고 하는 그러한 그 주장만큼은 한국이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조 비항과 또 구분을 시켜가지고 사조 비항의 이 효력 유무라든지 성격과는 별개의 것으로 미군정 법령 33조를 분리 독립시켜서 그것의 성격을 묻는 그러한 외교적인 시도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카이로 선언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어쨌거나 그 굉장히 그 불리한 그런 조건 속에서 한국은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52년도에 제1차 회담 제1차 회의에서 김영식 한국 수석대표가 한 말에서 보게 되면은 한국 경제 파괴와 국민에게 강제된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배상을 요구하더라도 아무도 그것을 불합리하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배상 청구권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청구권은 확인할 수 있어도 우리는 하지 않는다. 결국 요구하고 있는 것은 청구권의 이행과 그 법적인 처리의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서 과거 이 조약과 협정에 대한 유효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끄집어온 개념이 null and void라고 하는 개념이었고, 이것이 이탈리아 평화조약에 있는 그러한 문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효력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문장을 null and void라고 하는 걸로 수정하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줄곧 요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원천적으로 무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국제법 용어로서,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은 1910년 이 시점에서 무효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52년 4월쯤부터 이제 우리가 그거를 요구를 했던 거고,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이제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이 null and void라고 하는 말은 끝까지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 과거의 그 조약들과 null and void라고 하는 걸 비동사로 일치시켜가지고 그것이 바로 그 기본적인 속성이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주장을 하려고 했지만 그건 관철시키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already라고 하는 거를 앞에다 붙인다 하더라도 남았고, 한국이 끝까지 주장하는 입장이 그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그것을 남기는 거를 용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이죠. 이 부분도 뭐 마찬가지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게 그 왔다 갔다 했던 미군정 법령 33호를 둘러싼 공방, 특히 이제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일본이 동원했던 여러 가지 논리들을 갖다가 추려보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이그 전쟁법, 세계 인권 선언, 그다음에 그 영국 인도 관계, 그리고 뭐 때로는 일본의 국민 감정 뭐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국도 그때마다 공부를 하면서 국제법 공부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그 안에서 우리가 반론을 전개하는 거를 끄집어 와서 반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참 어려운 상황에서 그럭저럭 잘 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null and void라고 하는 걸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의 그 기본 관계를 갖다가 규정을 하는 거를 끝까지 우리는 지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null and void를 규정한 그 조약과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조약안이 거의 이제 확정되는 상황에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여기서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과 이 조약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또 막판에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결국에는 전 회담을, 이 모든 한일 간의 회담을 실질적인 평화회담으로 간주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강화조약과 평화조약과 대등한 국제법적 지위를 갖는 뭐 평화조약이라고 하는 말을 못 붙이더라도 그런 조약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였고, 일본은 단지 현안을 해결하는 그러한 그 조약일 뿐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하위 조약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목표
조약을 목표로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보다명언을 뭐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저는 다시 보기 전에는 좀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말이었는데 이런 말도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은 구름 위에서 우쭐해 하는 기분으로부터 국제사회의 통념과 외교회의 상식을 적용하는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으면은 이러한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은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거를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한국 정부는 일본의 교섭 상대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이면서 미국이 이승만과 같은 차를 비유하는 것은 민주주의 딜레마이기도 하다. 미국은 너무나도 충분히 이를 의식하고 있지만 그때는 기대지 말고 우리 측으로서는 이승만 타도를 위한 노력을 개시해야 된다. 뭐 일본의 요즘에 그 우익이 문재인 정부를 본 듯한 그러한 것이 원형이 여기에도 있고 이러한 이 50년대 어법입니다만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965년의 막판 교섭의 막판까지도 이러한 인식들이 줄곧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관계 규정을 그러니까 평화조약 관계 규정을 상기한다라고 하는 걸로 이 기본조약 전문에 이게 문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입장이 반영되는 거입니다만 어쨌거나 아까 제가 줄곧 강조하는 것은 널 앤 보이드라고 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그것이 한국이 지금 일본을 상대로 해서 뭐 협상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저의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간혹 이제 65년 체제의 뭐 극복, 65년 체제를 다른 체제로 가져가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국제법을 중심으로 사고하시는 분들, 뭐 일본 사람들은 차치하고 한국에서도 국제법을 중심으로 사고하시는 분들 또는 외교부에 계셨던 분들 또는 지금도 외교부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공개적으로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만은 뭐 한국이 그거는 인정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거는 일본이 맞는 말이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과연 그런 거라고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널 앤 보이드라고 하는 건 이 시점에서도 그러니까 이 박정희 정부에서 일했던 외교관들조차도 뭐랄까 포기할 수 없는 거의 그 마지노선이었고 그거는 끝까지 지켜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우리 외교에 그게 기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1910년까지의 협약과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다라고 하는 입장을 우리는 줄곧 끝까지 주장을 했었고 그걸 한 번도 접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접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그 출발점에서 지금의 이 한일 관계를 보게 되면은 뭐 대법원 판결도 그렇고 헌법도 물론이거니와 청구권이라든지 기본조약에 의거하더라도 우리의 그 주장은 결코 잘못된 주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오히려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는 논거로서 이거를 반론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시기의 협정 속에, 그러니까 교섭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게 저의 주장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조 비항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보자라고 하는, 다시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